자, 이제 법인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죠? 기기장치는 정률법이죠. 일반적인 유형자산 정률 맞습니다. 이번에 광업용료, 광업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생산량 비례법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1번에는 바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바로 2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서는 채취권도 생산량 비례법, 광업권 생산량 비례법,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업용 유형자산, 광업이란 말이 들어간 것들은 다 신고 안 하면 생산량 비례법인데 정액법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주는 문제, 저는 주는 문제. 자, 22번.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안 되는 거죠. 1번. 맞는 얘기. 2번.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적용한다.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당연히 형식적인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사실상 수입이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신탁법에 따른 목적 신탁 등으로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신탁자가 요건을 이런 목적 신탁 등으로서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그런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신탁의 수탁자, 그 신탁의 수탁자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 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고요.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하고 그때는 그 신탁재산들을 각각 신탁재산별로 하나하나씩의 내국법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어가지고 개정세법 특강 시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둘 이상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소 중에 그 중에 하나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둘 이상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국법인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가지지 않게 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있잖아요. 계속 우리나라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로 끊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의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날까지로서 끊는다. 사람도 의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문구가 되겠네요. 그죠? 5번에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사업연도가 변경된 거니까 변경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예, 맞는 얘기죠. 자, 23번 문제. 소득세가 조금 어려웠고요. 2018년도는 법인세는 막 이렇게 주는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게 뭡니까? 이것도 아주 쉬운 거죠. 부가가세 매출세 이거는 예수금 성격이죠. 입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임시부채, 주식 발행 임명중과금 입금 아니죠. 이것도 자본 거래로 인해 가지고 순자산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입금이 아닙니다. 2월 입금 예전에 이미 소득을 구성했던 금액을 장부에 또 수액으로 잡는 거죠. 그럼 입금 물산입해야죠. 입금으로 두 번 잡히면 안 되는 거니까 2월 입금도 입금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송금에 산입됐는데 이건 입금이죠. 송금에 산입된 금액이 환입되면 입금, 송금 불세입된 금액이 환입되면 입금 물산입. 쉽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죠? 5번에 무행명 주식의 경우에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또 주발초가 되는 거죠. 무행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에서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주발초가 되는 거니까 입금 물산입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네요. 바로. 법인세가 좀 쉬웠어요. 이때는. 24번.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결정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1번.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도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소득이 없거나 또는 결손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는 꼭 신고 기한 내에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죠? 1번 맞는 얘기. 2번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제출된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맞는 얘기. 3번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역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거죠. 신고를 했는데 누락이 있어? 그러면 경정하는 거고요. 새롭게 확정하는 거고요. 신고를 아예 안 했어? 그러면 결정하는 거죠.
그죠? 맞는 얘기. 4번. 주계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사가 종료되지 아니하여서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죠? 본래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5번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요, 1개월 이내, 내가 이미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겁니다. 뭐 1개월 내가 아니고요. 내가 결정을 했는데 그게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얘는 또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옳은 것은 1번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및 직전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대한 얘기인데 중소기업 맞습니다. 중소기업만 결손금 소급공제할 수 있죠. 근데 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 연도로만 되는 거죠. 직전전 사업연도 틀렸습니다. 2번에 대손세액 공제는 천재지변 등 재해로 상실 전 자산총액의 20% 이상이 상실돼야지만 적용되는 거죠. 15% 이상 상실해서 납세자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 아닙니다. 20% 상실 비율이 20%여야지만 되는 거죠. 이번에 외국납세액 공제는 해당 법인의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네요.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국외 원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고요. 한도도 틀렸죠.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5년 아니죠. 올해 개정돼 가지고요. 외국납세액 공제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되는 거죠. 올해부터는 10년간 이월된다. 4번에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를 추계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급수의 공제와 외국납세액 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추계 결정, 장부가 없어서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급수 공제도 원래 안 되고요. 외국납세액 공제도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추계 결정하는 이유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때문에 장부가 없어져서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월급수 공제도 할 수 있고 외국납세액 공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가능하다. 4번이 옳은 부분이에요. 이걸로 추계 결정할 때는 이월급수 공제도 되고 외국납세액 공제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서 2월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결손금의 2월 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냐 각 사업금액 60%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거냐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개정이 돼 가지고 개시일 전 1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년간 이월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개정이 됐는데 2020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람들부터는 15년간 이월되는 거죠.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고, 그죠?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되고, 그 2월 기간이 또 개정됐죠. 이게 10년이 15년으로 개정됐고, 요것도 중소기업이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되지만 중소기업 등이 아닌 중소기업 및 법소적인 법인이 아닌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속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이월급수 공제가 되는 거니까 5번도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는 4번 하나네요. 자, 2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중에서 A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21기 사업료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다. 21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하였을 경우에 이 같은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오른 것은, 그러니까 가산중과 차감중의 순액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입금과 송금의 요건은 모두 충족했고요. 송금에 대한 법정 한도 금액은 초과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자료가 지금 4개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21기 결산서에 반영된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반영된 내용이니까 장부에 배당금 수익이 100만 원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해산한 법인의 자녀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이래요. 해산한 법인의 자녀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귀속시기거든요. 귀속시기 문제네요. 해산 등기는 2021년도 12월 말에 했지만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2012년도 1월 달이니까 얘는 2012년도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에 지금 배당금 수익을 결산서에 배당금 수익을 잡아놨는데 올해 게 아니라 내년에 입금이니까 입금 불산이 100만 원이 여기 뜨는 거죠. 두 번째, 성급비용 100만 원이에요. 성급비용을 지금 100만 원 잡았다는 얘기는
돈이 100만 원 지금 나갔는데 지출이 지금 됐죠, 올해? 올해 돈이 100만 원 나갔는데 걔를 차변에 성급비용 잡은 겁니다. 우리 접대비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접대비와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성급비용은 접대비로 한다고 그랬죠. 접대비로 한다. 원래 접대비는 접대 행위를 한 사람한테 송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접대비를 올해 지출했는데 접대비를 장부에 나중에 계상한대요. 그 얘기는 올해 지출했을 때 돈 나갔을 때 성급비용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죠? 올해 돈이 나갔는데 접대 행위를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접대비를 올해 지출했는데 행위를 나중에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돈을 지출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이미 좋아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접대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접대비를 잡는 거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행위한 걸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 지출했을 때 차변에 성급비용 잡았지만 세법은 돈 나갔을 때 접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죠? 송금 산입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소득 처분한다면 귀속시기 차이니까 다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죠. 다 지금 차감 중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세 번째, 지금 결산서에 영업의 비용이 100만 원 비용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기부금에 대한 얘기고요. 기부금은 어떻게 돼요? 기부금은 지출한 연도에 기부금으로 하는 거죠. 지출한 연도. 결제일이 현금 나간 날이죠. 결제일이 내년이기 때문에 이 장부에 지금 비용 잡았지만 세법에서는 내년도에 송금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송금 불산이 100만 원. 전부 다 귀속시기 차이니까 소득 처분하면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영업의 수익으로 100만 원 잡았어요, 장부에. 근데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래요. 유형자산의 양도,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손익귀속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넷 중에 빠른 날,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 중에서 빠른 날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대금청산일은 내년이지만 사용수익일이 올해죠? 그럼 올해 손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고요. 장부에도 올해 처분이익을 인식했으니까 얘는 세무적이 발생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26번에 대해서 각사소금액에 미친 영향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결국엔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27번 문제. 제조업을 주업을 하는 내국법인 주기사 A.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상식으로자가 50명이나 된대요. 다음 자료를 근거로 21기 사업연도 세무정을 적정히 하는 경우 사내 유보와 사회 이출로 소득 처분해야 될 금액의 합계는 각각 얼마냐. 내용을 보죠. 지금 21기 기초 정기에서 넘어온 유보잔액이네요. 자본과 적립금 조립문서상의 물표상의 유보잔액 해가지고 토지, 건물, 그리고 기기장치에 대한 거. 먼저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기초에 지금 84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데 그 토지의 절반을 처분했네요. 그러면 얼마 받고 처분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처분하게 되면 그러면 처분 비율만큼 추인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단기에 마이너스 유보인데 절반을 처분했으니까 절반을 추인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유보니까 입금 산입, 그죠? 토지에 대한 차입 절반 420만 원 유보로 추인하면 되는 겁니다. 추인.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500만 원의 유보 잔액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주주인 주기사 B가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A는 당해 건물의 외부 도장 비용 200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이를 수선비로 결산서에 반영을 했대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A의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 업무 무관 자산이죠. 업무 무관 자산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각종의 비용들은 다 송금 불산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을 200만 원만큼 다 송금 불산입하고요. 그렇죠? 송금 불산입하고 200만 원. 소득처분은 그만큼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사회이출. 굳이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내보냈느냐. 대주주인 B. 겹쳤잖아요. 주주면서 법인이네요. 주주면서 법인이면은 법인을 봐서 기타 사회이출로 소득처분하면 됩니다. 업무 무관 자산, 업무 무관 자산에서 발생하는 보유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 다 송금 불산입 한다. 그죠? 돈이 그만큼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사회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기장치 21기 초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을 했고요. 취득대금 300만 원은 3년에 걸쳐서 매년 말 균등 상환하고 취득대금의 현재 가치는 250만 원이래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이렇게 회계 처리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네요. 취득할 때 현재 가치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세법에서 걔를 그대로 인정. 따라서 얘는 세무중이 없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420만 원 유보 200만 원만큼 기타 사회 유출 된 거고 저 문제가 커서 다음 문제까지. 가로 2번에 1월 1일 날 취득해서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 수용차 한 대를
21기, 그러니까 전년도에 취득해가지고 업무용소용차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21기 12월 30일 날 처분하고 처분 손실을 1,150만 원, 업무용소용차에 대한 처분 손실 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회출로 처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8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송금 불산입하고요.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인 350만 원만큼 업무용 수용차를 처분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내 차가 아니죠. 기타 사유출로 속처분하고 2월 되는 거죠. 2월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금산입 기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올해는 소금산입 기타 사유출. 자, 그러면 지금 유보 금액은 아까 얼마였었어요? 하나 있었죠, 하나. 유보 금액은 아까 그 토지에 대해서 840만 원 마이너스 유보였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처분했기 때문에 420만 원만큼 입금 산입 유보가 됐고요. 사회이출은 여기 350만 원 하고 아까 업무부관 자산 보유할 때 발생한 수선비에 대한 송금 산입 기타 사유출 200만 원. 여기다 200만 원에서 550만 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제조업을 주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개사 A. 예, 21기 사업명도 세무 조정과 관련된 다음 자료의 각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문제가 재밌어서 한번 풀어보려고요. 옳은 것은 단 정기 이전 및 단계 모든 세무 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지급이자. 21기의 결산상 지급이자는 4천만 원 있었어요. 그 중에 채권자가 불명한 사채이자 2천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얘는 이제 송금불산입하고 원천인수한 거는 기타 사유출, 원천인수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21기 중에 차입금액 금액이 변동은 없었고요. 차입금의 이자율은 5%다. 그죠? 지금 남아있는 이자가 지금 2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2천만 원 송금불산입 됐고 21기 3월 15일 날 A의 대표이사한테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업무관 가지금 돈을 빌려줬네요. 3월 15일 날. 그죠?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금이 얼마가 있대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지금이 얼마가 있고요.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죠. 그 지급이자에 대한 21기 세무조정 결과 업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 송금불산입한 금액이 400만 원 있대요. 아, 지금 그러면 업무관 자산 관련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거고요. 이 업무관 자산 관련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은 지금 차입금액 금액이 변동이 없고 차입금의 이자가 5%라고 알려줬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지금의 평균 이자율이 5%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가지금이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는 이 금액에 일수를 곱하고 3월 15일부터니까 365일에서 1월달 31일 빼고 2월달 28일 빼고 3월달에 14일을 빼게 되면 3월 15일부터 날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럼 292일이 돼요. 365일에서 31일 빼고 28일 빼고 14일 빼면 3월 15일부터 하게 되면 292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에다가 적수를 365로 나누고 자 그거의 평균 이자율이 지금 5%인 거죠. 평균 이자율 5%.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400만 원이라는 거죠. 역으로 계산하시면은 가질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400만 원을 5%로 나눈 다음에 365로 곱하고 292로 나눠주면은요. 따라서 이 금액은 얼마 되는 거냐? 딱 1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400만 원을 5%로 나눈 다음에 365로 곱하고 292로 나누면 이 금액은 딱 1억이 나옵니다. 이 금액 1억. 그러니까 이 모르는 금액이 기억이거든요. 이 기억은 1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재고자산 상품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법인 설립 시에는 후입선출법으로 적법하게 신고 적용했고요. 21기 10월 31일 날 총평균법으로 평가 방법을 변경 신고했대요. 변경 신고가 늦었죠. 9월 말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세법은 후입선출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21기 기말에 후입 총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은 후입이 25만 원, 총은 얼마인지 모르고 선입선출법이 50만 원이래요. 근데 기말 상품에 대한 21기의 세무조정 결과 10만 원을 송금불산입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장부에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잖아요.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세법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 차이나는 금액이 세무조정이 되는 건데 그죠? 세법은 임의변경이니까 후입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장부에 총으로 했으니까 임의변경이니까 당초 신고한 방법인 후입선출법에 의한 금액과 무신고시 방법인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 중 큰 거가 세법상 금액이 되죠. 그래서 얘하고 차이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10만 원만큼 송금불산입했대요. 송금불산입했다는 얘기는 세법상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0만 원만큼 송금불산입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금액이 지금 총평균법에 의한 금액이잖아요. 장부의 총평균법에 의한 금액. 그게 50만 원보다 10만 원도 작은 거니까 총평균법에 의한 금액이 4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니은 그렇게 해서 기억은 1억, 니은은 40만 원. 그 다음에 디귿. 일단은 1억과 40만 원이니까 기억이 1억과 40만 원. 예. 요 디귿만 구하시면 되네요. 그죠? 임대료 21기 5월 1일부터 특수관계자인 출자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했대요. 특수관계자인 출자 임원한테 사택을 제공했어요. 그러면은 적정 임대료보다 적게 받거나 안 받았다면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죠. 수령한 임대 보증금을 이렇게 받았고요. 매월 임대료를 얼마씩을 받았어요. 결산상 그걸 수익으로 지금 반영을 했네요. 사택의 시가가 지금 4억 8천이고요. 그렇죠? 정기예금 이자율은 5%래요. 우리 그 사택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적정 임대료, 이제 부계부를 적용해야 되는 건데 적정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 거냐? 빌려준 자산의 시가의 50%. 빌려준 자산의 시가가 지금 4억 8천만 원에 50%에서 보증금 받은 금액을 빼죠. 1억 2,320만 원. 그죠? 뺀 금액의 정기예금 이자를 5%로 곱합니다. 1년 내내 빌려줬다면 이게 적정 임대료가 되는 거고요. 기준에 빌려줬다면 이거 곱하기 365일분의 임대일수 하면 되는 거죠. 언제 네, 기준에 빌려줬네요. 5월 1일부터 빌려줬죠? 그러면은 5월 1일부터 빌려줬으니까 365일에서 1, 2, 3, 4, 월이 120일이거든요. 365일에서 1, 2, 3, 4월 120일 빼면은 245일이 되는 거니까 365분의 245일 하게 되면 적정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빌려준 자산 시가의 50%에서 보증금 받은 금액 빼고 거기다 5% 곱한 다음에 365분의 임대일수. 그러면은 적정 임대료가 392만 원 되는 거죠. 적정 임대료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받은 임대료 수익이 얼마냐? 매월 얼마씩 받아? 몰라. 그게 디귿이죠. 매월 얼마씩 받아가지고요. 5월 달부터니까 8개월 동안 받은 금액이 임대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뺀 금액만큼 부계부가 적용됐는데 손해난 금액이잖아요. 그 1번에서 2번을 뺀 금액 세무조정 결과 232만 원이 입금 산입됐대요. 그 얘기는 얘하고 얘 차이가 232만 원이라는 거니까 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392만 원에서 232만 원 빼면은 16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여기가. 그러면 매월 받은 임대료 디귿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 8개월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매월 받은 임대료는 20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아까 기억은 1억, 그죠? 니은은 40만 원, 디귿은 2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봤어요. 자, 29번은 지금 건물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는 뭐 감가상각 시분계산 지금 건물이 지금 A, B, C 쭉 나오네요. 그죠? 이거 다 따져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감가상각 시분계산 맞네. 그래, 아까 28번 풀었으니까 29번은 스킵. 이렇게 스킵하면 된다니까요. 반대로 뭐 28번 스킵하고 29번도 스킵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28번 아까 재밌는 문제여가지고 한번 풀어봤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잖아요. 29번 스킵하고, 그 다음에 30번 내용 들어왔더니 30번 내용은 지금 간접 외국납세액 문제였었네요. 30번 문제, 그죠? 그래서 외국납세액 공제, 또 법인세 뒷부분에 대한 문제니까 스킵 해가지고 이것도 스킵했습니다. 법인세는 지금 2개 스킵하고 8개를 풀어본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법인세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